요즘 목요일 새 변호사와 함께하는 톡 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합 하겠습니다. 김필상 변호사, 조상호 변호사 모시는 날인데요. 우선 김필상 변호사 인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조상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별로 성실하지 못한 조상호 변호사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 주간 용산 투 여의도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용산부터 여의도에 이르기까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정치 이슈를 하나씩 뽑아보는 시간인데 간단하게 하죠. 김필상 변호사님,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 10월 13일 날 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국가보훈부에 대한 법정감사가 당시에 진행이 됐는데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제 육사에서 독립기념관으로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장관에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옮기면 사람들이 그 홍범도 장군 흉상에 대해서 좀 취지를 얘기하면 이제 그런 가치나 아니면 그분의 공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폄하되는 게 아니겠냐 이런 취지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홍범도 장군을 이 흉상은 육사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이는 마치 안중근 의사의 동상을 일본 대사관 앞에 두는 것과 같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네, 그래서 잘 들어보면 이제 홍범도 장군이 이 안중근 의사하고 등치가 되는 거면 일본 대사관하고 육사하고 등치되는 거잖아요. 네, 일본 육사. 예, 일본 대사관 일본 대사관이 우리나라 육사하고 등치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일본 육사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되게 매우 진지하게 길게 설명했거든요, 이 내용을.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아가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현 내각과 그리고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 장관도 이 보훈부 장관도 사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되신 분 아니겠습니까? 대통령과 이제 뜻을 같이 하는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크게 보면 대통령의 의지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대통령이요. 내각이 잘못했다고 또 그랬어요. 우리나라 내각이 어디 있어요? 본인이 대통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데 뭐든지 잘못하면 내각이 잘못한 거, 잘하면 내가 잘한 거 이렇게 되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일관된 모습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일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만약에 이제 최근에 말하는 걸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 장관의 역사인식은 심각한 문제가 이 박민식 장관이 되게 특이한 게 제가 예전에 그분이 부산에서 그 국회의원 할 때 네. 저축은행 사건이 막 바바바박 터지고 막 그렇죠. 부산 그랬었거든요. 저축은행 사건. 그때 본인은 막 부산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자기가 잘해주겠다, 피해를 다 회복해주겠다 네, 이러고 막 검사 출신이라고 다녔어요. 그러고. 네. 검사 출신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다. 근데 그분하고 그때 이제 식사를 같이 이렇게 하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식사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네. 그때는 진짜 멀쩡해 보였거든요. 근데 멀쩡하다는 것의 기준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의원 떨어지고 좀 야인 생활하면서 권력에 이렇게 좀 이렇게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결과적으로는 윤 대통령하고 이 검사 출신이라는 이 커넥션 내지는 이 인연으로 여기까지 지금 올라가서 보훈부 장관이라는 것도 신설해가지고 네. 지금 하는 행동과 말과 행보를 보면 이렇게까지 사람이 달라질 수 있나 내지는 내가 잘 몰랐던 건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래서 좀 더 먹고 살 생각을 좀 하세요. 이래서. 일을 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변호사 하면서 돈을 벌면 되지. 왜 그렇게 혼자 이른바 그 정치 낭인으로 살면서 손가락 빨다가 갑자기 이렇게 좋은 자리 주니까 그렇게 태도가 돌변하는지 모르겠고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그 일본 대사관에서 이른바 소녀상을 자꾸 치우라고 한 얘기는 일본 대사관 직원들이나 일본 국민들이 그 소녀상을 보는 순간 약간 어떻게 보면 창피하고 모욕감을 느끼고 부끄럽고 이런 감정이잖아요. 그러면 일본 육사생도가 홍범도 장군의 상을 보면 창피하고 부끄러운가요? 그분은 역사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인식의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좀 아프신 분 같아요. 비봉사님이 박민식 동상을 만들어서 민속마을 투어 놀이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요? 제안 주셨는데 박민식 장관 진짜 실망이에요. 박 장관님 실망스러워요 너무.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유남석 헌재수장 후임 자리인데요. 11개월밖에 안 남았다. 너무 보수적이다. 여러 가지 나옵니다. 요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좀 인상적이에요. 어떤 점에서 인상적이냐면 이제까지 이 정권에서 나왔던 주요 인사 중에서 그나마 가장 잡음이 덜한 사람입니다. 네.
뭐, 이 그나마. 위장접입, 그러니까 뭐 농지취득 여기에 대한 논란이 이제 취임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뭐 그 정도면 사실은 이 정권에선 놀랄 정도로 별 잡음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실 걱정인 게 이분의 판결들이 좀 묻힐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판결의 이 내용들을 보면, 뭐 아까 좀 얘기했지만 다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낙태죄에 대해 합헌 주장을 하셨던 분이고, 이거는 어쨌든 전 세계적인 그런 뭐 이제 낙태에 대한 그 임신중절에 대한 그런 관점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어긋나는 건 마찬가지고요. 그 검찰청법 아까 이제 얘기하셨던 검사들의 권한을 헌법적 권한으로 봤는데, 이제 본인이 사실 이제 뭐 제가 이거 여기에 관련, 그러니까 검찰개혁 관련해서 연구할 때 이게 충분히 들여다봤던 주제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던 게 법리적으로 어떻게 구성했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사실 제가 보기엔 언급 안 된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이 키코 판결에 관여한 적이 있어요. 맞아요, 사실은 키코. 키코가 사실은 여러 재판부에서 했기 때문에 뭐 이분 혼자서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이 키코가 이른바 사법농단의 대표적 사건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사법농단 대상 사건이 3개나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키코 사건이었거든요. 저도 키코 사건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키코 사건이 이른바 그 양승태 대법원에서 만들었던, 우리가 국가의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라고 나열한 문건이 있는데, 그 문건에 들어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사법농단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실무를 하는데요. 그리고 이종석 그 이번 헌법재판관 헌재수령 후보자는 그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 그러니까 보수법관으로서의 자질은 뭐 갖추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헌법재판관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최우선인데, 이분이 여지껏 낸 의견들을 보면 기본권 보호에 역행하는 굉장히 국가주의 사고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국가주의적이고 재벌 친화적이고 그렇습니다. 기득권 중심주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돼서는 이를 철저하게 무시하거나 대격하는. 아니면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이러한 태도를 이 판결에서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분이 대표적인 게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이른바 박근혜 탄핵 심판 사건에서 그 각자의 개인 의견은 내지 않았지만 묘한 그 마지막에 뉘앙스에 약간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사건이 뭐 위법 논란을 떠나서 탄핵할 수밖에 없는 변명을 늘어놓다시피 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작성에 관여했다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회라고 하는 거는 보수적인 시각도 있고 진보적인 시각도 있고 중도적인 시각도 있고 모든 시각이 다 섞여 있는 것이고, 각각의 시각은 저는 다 존중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분이 보수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뭐 헌법을 해석하고 사회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판결 내리고 결정 내리고, 이거는 저는 나무랄 건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건데, 문제는 헌법재판소장이 되면서 자신의 그러한 성향이 너무 지나치게 굳어버리면서 그것들을 강요하는 혹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가버리게 된다면 그건 좀 위험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취지로 우리가 말을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절차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어요. 지금 1년도 임기가 채 안 남아있고, 그렇죠. 또 11개월. 대통령 친구라고 그러니까 맨날 여기 있는 대통령 친구, 지인, 뭐 동창 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잔뜩 포진해 있어요. 이게 권력의 사유입니다. 나랑 친한 사람들은 그냥 다 내가 여기다 넣어줄게, 이런 모습을 지금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또 위험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뭐 사실 뭐 서울대 법학과가 큰 과라서, 저는 작은 과를 나와서 잘 모릅니다만 다 그래도 아니까. 다 서울대 동창이네요. 본인도. 전 작은 과 나왔습니다. 네. 법학과 나오지 않았으니까. 법학과 같이 큰 과들은 뭐 반으로 나눠서, 다른 반이면은 잘 모른다고 하긴 하는데, 반을 나누는데 제가 알고는 성으로 나누거든요. 그래서 같은 반이었던 건 맞을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윤과 이니까. 네, 같은 반이었던 건 맞을 것 같은데, 뭐 같은 학번이라고 친했다고 전제해서 뭐 하기는 어렵긴 서로 합니다. 왼수도 많아요, 근데. 예, 근데 지금 본인 그 뭐 이렇게 육성을 뭐 이렇게 마치 전달하는 듯한 기사를 보면, 과거에 자기가 영장 판사로 있을 때 윤석열 당시 특수부 검사가 청구했던 영장을 기각하면서 했다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뭐라고? 친구는 친구고 일은 일이다. 그러니까 멋있네. 친구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예, 제가 지금 근데 영장 전담을 했었어요, 중앙에서. 예.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도, 뭐 의외로 그런 논란은 덜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비교적 네, 라고 네.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이제까지의 인사청문회나 이런 거 할 때 그런 게 문제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 특히 법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그동안 어떤 판결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사실 미국 대법관 같은 경우나 거기 종신직이니까 한 번 임명하는 게 정말 대단한 일인데 그 같은 경우에 그 사람이 이제까지 했던 판결 하나하나를 다 분석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삼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야말로 지금 정말 그동안 했던 판결들에 대해서 입장이 어떤지, 여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아까 했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국정농단 사법농단에 해당되는 판결에서 이분이 나중에 판결이 잘못된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잘못된 판단을 왜 했는지, 그 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헌법상 검찰에게 고유 권한이라고 본 근거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어쨌든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서울대 법대 워낙 법조인 배출이 많기 때문에 다 압니다. 예, 그리고 다 한달에 건너 친구들이고 또 밖에서 모임도 많이 가져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람들을 다 배제하고 일을 시킬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도 저는 맞는 말이라 생각하는데, 이제 문제는 일관되게 그런 사람들로만 골라가지고 항상 이렇게 뭔가 하려고 한다는 거, 이게 조금 위험하지 않겠냐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또 하나 대통령의 행보, 어제부터 시끄러웠던 게 국민통합위원들과 신임 지도부 등 90명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으쌰으쌰 의기투합을 했는데, 대통령이 반성하겠다, 국민이 항상 올 텐데 이렇게 말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뭔가 달라진 듯이 지금 언론 보도가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요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그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선거에서 엄청나게 강한 졌는데. 회초리를 맞고 그 대통령의 첫 외부 행보가 만찬이다. 그 잔치상을 벌인 거예요. 그렇군요. 그것도 참 이해할 수 없고요. 그 잔치상의 장소가 영빈관? 본인이 그렇게 들어가기 싫어했던 청와대 영빈관이라는 것도 특이하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거? 난 그래서 맨날 영빈관 쓸 때마다, 물론 저는 있는 시설 쓰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딴 데다 돈 쓰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러려면 뭐 하려고 청와대에서 그렇게 벗어나가지고 정말 1조 가까운 돈을 쓰면서 이 난리를 치고, 저는 맨날 볼 때마다 국방부 사람들은 다 어디가 있나 진짜 걱정스럽거든요. 또 이 영빈관 쓰게 되면 또 며칠 동안은 청와대를 다 이렇게 폐문합니다.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왜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매소원회초를 때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 모아놓고 잔치상을 벌이고 잔치상에서 반성과 통합을 외치면 그게 그 메시지가 과연 진정성 있게 들릴 것인가? 그 부분도 참 의문이고요. 네. 갑자기 뜬금없이 또 김한길 위원장이 이렇게 정치 전면에 또 등장하면서 여당의 지도부를 일괄 초청해서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국민권익위원장인 김한길 씨를 굉장히 이렇게 추켜 세우고, 그럼 결국에는 김한길 씨가 누굽니까? 창당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 나오는 것처럼 보세요. 숨은 책사다 김한길 씨가 윤 대통령의, 그리고 또 대통령이 계속해서 대통령실에서도 그렇고 김한길 위원장을 막 띄워주고 있다. 지금 이 얘기가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결국은 창당하겠다, 나랑 안 맞는 사람들을 좀 내보내겠다, 뭐 우리 신당 우리끼리 한번 차려가지고 뭔가 해보겠다. 지난번에 신평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창당설을 처음에 꺼냈단 말이에요. 그 얘기하고도 지금 다 일맥상통해서 하나의 흐름이 지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이번에 선거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는 분명하거든요. 대통령은 여당의 그 운영에 손을 떼라예요. 네, 떼야죠. 근데 김태우 씨 당정 공천 소통. 과정 때문에 결국 그 강서 주민들이 분노가 폭발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더 그러니까 정당 운영에 관여하려고 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 같아서 참 우려스럽습니다. 신당 창당 같은 경우는 사실 신당 이야기가 여기 사실 민주당 쪽에서도 계속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신당 창당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요, 이런 논의를 할 때 다들 간과하는 게 하나 있어요. 네. 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양대 정당,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여러 이제 기득권 정당으로서 갖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기득권이 이제까지 추적되어 있는 재산이에요. 근데 이제 그 재산을 통해서 어떻게 나눌 것이냐가 문제죠. 근데 이제 신당이나 이런 걸 하면은 결국은 당에 쪼개진다고 하더라도 이전 정당을 포괄승계한 쪽에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쉽게 그렇죠. 하면. 근데 그러니까 당을 여기서 탈당해가지고 당을 만드는 사람들은 사실 아무런 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이제까지 예를 들어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몇 년간 매년 이제 보조금이 수백억씩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도 이거를 포기하고 나와서 당을 만들 정도의 이유는 없어요. 사실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김한길 같은 사람들이 다시 전면에 등장하는 이유는 지금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들이 잡음이 있으니까 이제 얼굴마다 보러 내세워서 와가지고 전문가들이 이제 사실은 청구 기술자가 필요할 때거든요. 네. 이런 기술자들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의사 정도로 해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은 사실은 이미 대통령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반드시 뭐 꼭 돈이 아주 절실하거나 필요하거나 근데 그러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본인하고 뜻을 같이 하는, 그래서 배지를 꼭 달아야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돈들이 필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을 네. 일관된 스타일을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외출한 지난 대통령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그런 당 운영이나 이런 데 크게 욕심을 내지 않았다는 그래요, 그런 맞아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대통령 중에서 뭐 군사정권 때까지는 빼더라고 하더라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주화 이후의 대통령 중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노골적으로 당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개입을 하는 분이라서 아마 거기에 내가 뭐 대통령 끝나면은 이제 결국은 정기 은퇴가 되는 거니까 이런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얘기도 해봅시다. 법사위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의 이 피의 사실 내지는 혐의 관련 재판 이 내용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장이 아주 세게 말을 했습니다. 건건이 하나하나가 다 중범죄다 막 이런 얘기까지 지금 막 해버리고 모두 구속사항이다 이런 얘기 막 해버려요. 근데 솔직히 그게 맞는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 말을 해도 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영장 기각된 거 가지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검찰청 그러니까 중앙지방검찰청이 있고요. 그 앞에 보면 대검찰청이 있어요. 그 8차선 도리를 네. 사이에 두고 그 옆이 대법원이거든요. 네. 중앙지검장에 삥 둘러가지고 이 조화가 엄청나게 많고 대검찰청에도 조화가 이 서초역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에 플랜카드가 뭐냐면 유창훈 판사, 정치 판사 물러나라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물론 상관이 없겠지만 이 검사나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 지금 사실은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된 것에 되게 불만이 많고 전혀 몰랐었던 일이다라면서 화를 많이 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창훈 부장이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한 것이 사실은 되게 아킬레스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간 서초동 일대가 이제 조화로 그냥 정말 이걸 잃었고요. KBS도 다 조화로 그냥 다 뒤덮여 있어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렇게 공방을 막 벌였다. 저는 이것도 되게 부적절해 보이는데 이 발언 이런 거 다 뭐 어떻게 해석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한 수석 검사 네.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을 송경호가? 네, 그 기관의 장으로 앉혀서 발생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열정이 끌어오르고 자기가 스스로 수사해서 그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 결과 판단이 자신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그래서 분풀이성 발언이나 할 만한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이 사람은 기관의 장이에요. 네. 기관의 장이 어디다 대고 갑자기 국민의 대표 앞에서 모든 게 구속사 아니고 뭐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고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하는 겁니까? 오히려 기관의 장이라면 저희들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했는데 법원과 판단이 달랐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그 법원의 본안 판단을 한번 받아보겠다. 뭐 이런 정도의 그 좀 나름의 절제를 갖춰가면서 발언을 해야 되거든요. 뭐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고민하고 우리가 혹시 벌어질 수 있는 인권 침해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 이 정도의 워딩이 나오는 게 이 네. 자리에 걸맞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 그 자리에 고위직을 다 차지하고 있으면서 네. 이른바 윤석열에게 충성한 대가로 들어간 거죠. 지금 29기 지금 그 중앙지검장이거든요. 광고 탔으면 차장도 못할 급이에요. 근데 자기 이른바 윗선에 있었던 윤석열 검사가 그 기수 파괴를 일으키면서 초고속 승진하는 바람에 덩달아 이것들도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자리까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에 안 맞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옷에 안 맞는 옷을 입고 그냥 되는 대로 떠들어대는 말이라는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네. 본인은 그냥 일개 수사검사가 아니잖아요. 네. 기관의 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 기관의 장이기도 하지만 행정부 산하의 외청의 기관의 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사법부는 판사 하나하나가 다 그냥 사법부입니다. 그렇죠. 독립적으로. 그 대법원장에 이렇게 기속돼 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 거 뭐라 아니지. 그래야 돼 하이라르키로 딱 구성된 그런 관료 조직이 아니에요. 판사 하나하나 다 개별적인 사법부입니다. 근데 그 삼권이 분립돼 있고 서로 간에 존중을 해야 될 그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 그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네. 그 다음에 무죄 추정 원칙을 무시하면서 그 피의자에 대해서 하나하나가 다 구속사안이라는 등 중대한 범죄 혐의자라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건지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중앙지검장이 이렇게 말한 거는 매우 부적절하고 이거는 당 차원에서 조치를 좀 취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어떻게 중앙지검장이라는 사람이 그 국회에 와가지고 이 야당의 대표는 혐의 한 건 한 건이 모두 구속사안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죠? 저는 정말 이게 뭐 법원 판결이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무죄성 원칙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나라에서 중앙지검장 이런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이 발언한 거 영상 있으니까 한번 조금 잠깐 보고 김필승 선생님한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본 의원을 비롯해서 주로 들은 것은 집단 뇌피셜처럼 계속 되뇌이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범죄자고 한 건 한 건 다 구속사안이다. 이런 이제 일종의 분풀이라고 할까? 본인들이 실력이 없어가지고 구속을 못 시켜놓고 지금 와서 마치 재판부가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계속 투덜대고 있다는 거예요. 투덜이 스머프도 아니고 말입니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법사위 국감장에서 집단 뇌피셜이나 뭐 투덜이 스머프냐, 중앙지검이 봐주기 전문가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는 심히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피고인의 개인 변호사가 아닙니다. 지금 국감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밑도 끝도 없이 근거도 없이 수사에서 충분한 혐의가 인정돼서 기소해서 재판을 진행하고 그걸 준비하고 있는 책임자에게 집단 뇌피셜이나 이런 말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저 사안은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아니 검찰에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잡아넣겠다고 이런 혐의 저런 혐의 갖다 댔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 거 아니냐. 좀 그 얘기를 지적하면서 지금 그냥 오히려 집단 뇌피셜에 휩싸여서 그냥 한 사람을 잡아넣기 위한 그 목적이 지금 바뀐 것 같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다 대고 지금 중앙지검장은 매우 기분이 나쁘다. 어떻게 나한테 집단 뇌피셜이라는 말을 하냐? 국회의원이 앉아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지금 나무라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발언 내용을 좀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제가 봐서는 일단 이런 말을 해요. 뭐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 재판에 관여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야말로 지금 사실 그 아까 지금 최근에 영장 기각만 하더라도 검찰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 어떤 식으로 나왔는데 어떤 식의 발언들이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이 뒤에 사실 어이가 없고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들이 판단해서 우리가 판단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면 당연히 유죄인 것처럼 지금 전제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의 있어요. 판단이 옳다, 무조건 옳다, 100% 답이다. 네, 근데 사실 저게 검찰은 항상 그랬어요. 이게 그 검찰이 예를 들어 1심에서 무죄가 나와서 2심을 가잖아요. 항소가 가면은 항상 공식 입장이 이래요. 그 법원하고 우리는 견해가 다를 뿐이다. 예, 항상 그런 식의 입장이거든요. 그 경영 예를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공소장 같은 건데 공소장의 문제에서 공소장을 고쳐야 되는데 안 고쳐가지고 공소 기각이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저도 받아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2심에 가서 고칠 수밖에 없게 되면 법정에서 정말 그런 말을 해요. 판사 앞에서 법원과 우리가 견해가 다를 뿐이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고쳐드리겠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의 생각들이 원래 깔려있는 집단인데 그렇게 교육을 받는 거 아니에요? 예, 이거 사실 이렇게 집단이 계속 그런 집단인데 이런 걸 이제는 그 국회에서도 거리낌 없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김영배 민주당 의원 말이 이거예요. 이재명 대표자가 범죄자고 한 건 한 건 다 구속사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일종의 분풀이 아니냐. 본인들이 실력이 없어서 구속을 못 시켰으면 사실은 죄가 없거나 제가 있다고 자꾸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그게 성공하지 못한 거다. 이제 이런 취지란 말이에요. 근데 왜 자꾸 재판부를 걸고 넘어지고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느냐. 이제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자꾸 딴 얘기를 말꼬리를
울고 늘어지는 것 같아요. 일단은 송경호 중앙지검장이 김영배 의원에게 피고인의 변호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를 말도 해요. 함부로 하면 어처구니 없는 말이긴 한데 네. 피고인의 변호인이었다면 실력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없는 죄를 조작하려다 걸린 거 아니야라고 얘기했겠죠. 근데 네. 실력 없다라고 얘기한 건 니네가 유죄라고 주장하잖아. 근데 왜 밝히지를 못해? 를 지적한 건데 피고인의 변호인은 그게 핵심이에요. 예. 유죄라고 하면 밝혀 구속이 되게끔 뭔가 그러면 확실한 증거를 갖다 줘 이거죠. 예, 근데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된다는 근데 거죠. 누가 유죄가 나오게끔 확실한 증거를 갖다 줘라고 얘기하는 피고인의 변호인을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근데 지금 그래서 본인들이 무능하거나 아니면 없는 죄를 조작하려고 했다라는 점을 지적하려고 했던 건데 거기서 갑자기 왜 피고인의 변호인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교묘하게 말을 틀어가면서 오히려 말장난하는 것처럼. 그 국민의 대표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혼내거나 비난하는 그러니까 방식이에요. 국회의원에 막 혼내고 있다니까요. 아. 정부 여당도 그러니까 특히 여당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됩니다. 여당도 국회의 일원이에요. 그러니까요.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선출직이에요. 근데 이런 임명직의 행정부 산하 공무원한테 혼나고 지적받고 하는 걸 지금 상임위원장이 아무리 여당 지금 그 김도 위원장이라도 가만히 있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 국회 전체의 권위에 대한 모욕이고 모독이에요. 저 같으면 제가 만약에 상임위원장이었으면 국회 모독죄로 고발해 버린다 이거. 자, 사실 그렇게 해야 되죠. 예, 위원장도 말해야 되고 특히 전체적으로 이 피감기관이 나와가지고 저렇게 대답하는 거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우리 국회의장님은 마음이 너무 넓은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참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많이 보이시는데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피감 기관들 특히 정부 측 인사들이 국회의원들 알기를 뭘로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 자주 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안 상하는 건지 의장으로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지 제가 공개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물론 뭐 대답 안 하시는 건 제가 이해합니다. 그 대답을 제가 또 따로 선회하겠습니다. 자, 검찰에서는 이 대표 혐의에 대해서는 뭐 쪼개기라도 해서 한번 어쨌든 무조건 뭘 받아보자 기소를 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뭐 압수수색은커녕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아서 형평성 논란 계속 나왔어요. 뭐 이 얘기는 물어보나마나 뻔한 답이기 때문에 더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만 요거 하나만 할게요. 이재명 대표 법정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요. 대장동 위례 성남FC 의혹 사건 두 번째 공판이 얼마 전에 있었었는데 재판이 10시간 정도 진행됐어요. 그 병원에서 나온 이후에 첫 번째는 건강상의 문제로 금방 이제 끝났고 두 번째 공판에서는 좀 길게 이뤄졌지 않습니까? 네. 자, 어느 분이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때 그러니까 좀 상대 모두 진술이 있었죠. 그러니까 검찰의 모두 진술. 모두 진술이 이렇게 길었어요, 그러면? 예, 공소사실 진술이 길었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은 사실 그 전부터 했었기 때문에 이틀에 나눠서 한 셈이고요. 검찰은 이렇게까지 뭐 원래 이렇게 많이 안 하는데. 그게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어쨌든 검찰이 모두 진술을 공소사실 진술을 하는 거는 절차상 그들의 절차니까 도중에 이의제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문제가 많았죠. 지금 그 모두 검찰의 공소사실 진술이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공소장 일본주의 주장을 하는데 사실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그 공소장 일본주의에 다 어긋나는 위배되는 말만 잔뜩 늘어났어요, 솔직히. 예, 읽어보니까. 사실 공소사실은 정말 몇 장 안 됩니다. 네. 얼마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공동 피고인가 지금 그 이재명 피고인가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하고 두 분이 지금 이제 피고인이니까 네. 그 이재명 대표의 그러니까 공소사실에 대한 반박은 그렇게 길게는 안 됐어요. 한 2시간? 뭐 이 정도 진행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후에 지금 이제 정진상 피고인 쪽은 네. 사실 지금 이 재판이 공식적으로 이 재판에서 시작되는 거지만 사실 그 앞에 재판에 엄청나게 많은 재판이 있었는데 다시 원점으로 한 거죠. 돌려서 일로 온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쪽 변호인들은 사실 할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변호인들까지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네. 네, 사실은 여기잖아요, 그 사람이. 예. 그 공소장 일본주의 관련해 가지고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뭐 심지어 뭐 호승진 검사는 마치 무대에서 연기하듯이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온갖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말에 성찬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성남FC 사건은 드라이하게 공소사실을 읽었고. 네. 근데
그 앞에서 그렇게 만담가처럼 연기도 하면서 웃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스스로. 예,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거 이러다가 판사한테 혼나겠는데? 왜냐면 저는 옛날에 윤석하 씨가 생각났어요. 예. 그분이 막 그렇게 약간 과장되면서 그냥 극적 효과를 내리는 이런 거. 그렇죠. 그러니까 모노드라마죠.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니 지금 판사를 무시하나? 이거 나 다 이해하는데 무슨 유치원생에게 떠먹이듯이 뭐 어린이 꿈동산에 나오는 그런 아역 배우처럼 막 아역 배우가 아니라 그 아동 상대 배우들 있잖아요. 막 네. 뭐 프레시맨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람처럼 번개맨처럼. 네, 번개맨처럼 그렇게 연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그냥 기자들 보라고 하는 거구나. 근데 일단 그렇죠. 기자한테 그렇게 인식이 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분명한 부분은 제가 그 말을 끊지 않기 위해서 말은 안 했지만 이게 끝나고 난 다음에 분명한 점은 이 부분은 모두 사실 자체도 공소 사실의 진술이기 때문에 요지를 진술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저 공소사실에 무관한 기타 그러니까 불필요한 내용들을 잔뜩 말한다거나 아니면 아직 증거조사도 마치지 않은 증거를 여기서 자기 마음대로 다 인용한다거나 공개하고 인용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공직자 일본주의 위반된다 그랬더니 이제 그 부분도 판사님도 저도 좀 그 부분이 약간 걸렸는데 이 부분은 조서에 기록하는 걸로 하시죠 해서 남겼어요. 네. 자, 이 대표 어쨌든 이날 법정에서 30분 정도 본인의 무고함에 대해서 본인이 너무 억울하다는 주장을 직접 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궤변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업자들과 차 한 잔 마신 적 없다. 10원짜리 하나 개발 이익을 얻은 것도 없다.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서 반박을 했는데 이게 되게 제가 예전에 정치인들 재판 맡아서 하다 보면 정치인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와서 본인이 억울한 상황들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한 말을 재판부와 방청석을 향해서 말들을 하기는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검찰 말에 따르면 왜 누룽지 긁듯 딱딱 긁어서 개발 사업의 이익을 회수해야지 왜 그렇게까지 못했냐. 그렇기 때문에 너는 100을 할 수 있었는데 99만 했기 때문에 배임 아니냐. 이제 이런 취지로 말을 한 거예요, 이 대표가. 근데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게 어떻게 배임이 될 수 있느냐.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회수할 건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지. 그게 100을 할 수 있는데 왜 99만이냐고 화내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나를 이렇게 해서 모욕 주고 형사재판까지 받게 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런 게 바로 공산주의 아니냐. 상대방이 저항할 수 없는 단계까지 다 회수해야 된다. 이익을? 그게 어디 민주주의 사회에서 될 법한 얘기냐. 행정관청이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내가 공산당이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 기소 자체가 상당히 이해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이제 물론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이제 어쨌든 법조인이기 때문에 공소사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변호인들이 하면은 좀 드라이하고 추상적인 얘기들이 나가니까 여기에 대해서 직접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어서 말씀하신 건데 지금 말씀하셨던 그 누룽지 관계된 얘기가 사실 대장동, 백현동, 미래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게 지금 대장동을 대표적인 케이스 대장동이 어떤 거냐면요. 예상 이익들이 여러 개 나와 있을 거 아니야.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가장 크게 본 것에 70%를 회수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했으니까 배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딱 들어도 이게 정말 그렇게 나올 수 있는지도 애매한 것이고. 배임은 그렇게 된 적이 없어요. 예,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건데. 마이너스가 돼도 배임이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체 사업비 1조 2천억 중에 25억만 된 성남시가 전체 사업이익에 맥스로 잡은 금액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상되는 맥스로 잡은 금액의 70%를 가져가요. 근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하는 공사나 지자체가 연결되는 이런 개발 사업은 지자체는 다 마이너스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금부터 여기서 사실 실제로 이걸 할 때 제가 정말 계산해서 제가 직접 계산했는데 정말 처음에 이걸 우선협상제 대상을 해가지고 대장동 이제 계약을 할 때의 기준으로는 70%가 넘어요 이미. 네, 너무 그렇죠. 상태였고 근데 나중에 이제 집값 폭등 때문에 저쪽 수익이 커진 건데 그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도시개발 사업인데 그 이후에 택지 분양을 받아서 얘네들이 별도로 한 아파트 사업이 있어요. 그 아파트 사업 수익도 그냥 얹어버립니다. 예, 거기까지 다 얹어도 왜 얹어요? 그거 상관도 없는 거기까지 다 얹어도 대충 50%가 넘어요. 네. 환수한 게. 근데 지금 얘기가 어쨌든 그렇게 다 얹어가지고 해서 70%를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문제라는 건데 이게 잘 모르시는 분이 들어도 그걸
저기 어떻게 다 해? 일반 회사에서도 그렇게 안 따지는데 이거를 시장이 그래서 피해자가 공사예요. 피해자가 성남 시민이나 국민이 아니고요. 봉사. 성남 도시공사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이익을 끼쳐주지 않았다는 게 배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거기에 또 검사가 쓴 표현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네. 뭐냐면 시장이 네. 시와 성남시 이익에 그러니까 저기 이익이 되게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게끔 인허가권을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허가권은 그렇게 행사하는 게 아니죠. 아니잖아요. 권력이고 이거는 인허가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대표하고 네, 있는 최소한으로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그렇죠. 국민들이 인허가권은 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공익을 해주는 거죠. 공익을 위해서 행사해야 공익을 되는 위해서 거죠. 해야죠. 왜냐하면 돈을- 산하기관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면 안 되거든요. 돈의 이익, 돈을 많이 불리는 쪽으로 이걸 행사해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네.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검사가 성남 네. FC 사건을 어떻게 했습니까? 네. 니네가 인허가권을 행사해서 뭘로? 성남 FC라는 산하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했잖아. 그렇죠. 제3자 뇌물이네. 그러니까 그때는 산하단체 이익을 위해서 인허가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제3자 뇌물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대장동 가서 설명할 때는 또 그 인허가권을 성남시와 도시공사의 이익을 위해 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을 지금 성남시민을 섞어가지고 해서 마치 공익처럼 얘기하는데 피해자는 명백하게 성남도시공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하기 그냥 성남도시공사의 이익을 위해서 행사하지 않았으니까 배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검찰의 이 논리대로라면 민간 합동 사업은 하면 저기 제3자 뇌물이거나 배임이거나 이 둘을 빠져나갈 수가 이 없습니다. 논리에 의하면 몽땅 다 배임이에요. 네, 배임 아니면 무슨 일을 해도 배임이 돼요. 네, 배임 아니면 제3자 뇌물인 네.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그 공사를 위해서 인허가권을 행사하면 제3자 뇌물이 되고 맞아요. 공사를 위해서 인허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업무상 배임이 됩니다. 자, 아이고. 이게 바로 순환 논법과 이 모순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검사들의 잘못된 기소가 빚어낸 총국입니다. 법리상 이게 전혀 안 맞는 말이라서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말하기 싫습니다. 다 구속할 사안이라고 얘기를 듣고 사실 이 부분은 변호인으로 직접 반박하기가 좀 그래서 가만히 있는데요. 이거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아니 어떻게 지검장이 돼가지고 한 건 한 건 혐의 하나하나만 다 구속 사안이라고 합니까? 그런 말을 어떻게 할지 난 도대체가 이해가 안 그리고 갑니다. 또 검사의 표현 중에 재밌는 건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시민의 지지라는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범행에 이뤘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네. 아니 정치인이 시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정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게 불법입니까? 그러니까 시민들이나 혹은 자기 뭐 유권자든 뭐든 국민이든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면 이른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일했다 그러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일해서 나중에 인기 많이 얻어내는 것 자체가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범행의 동기라는 거예요. 시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 사업을 벌이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 아니 그러면 경영자가 뛰어난 경영 성과를 내서 주주들에게 그 지지를 얻고 연임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경영 활동을 하는 게 범죄입니까? 자, 항상 이럴 때 얘기하는 게 바로 LCT 사건입니다. 부산 LCT 세금으로 도로까지 내주는 쓱쓱이님 지적하셨지만 좀 비교를 다른 것들하고 잘 해보시죠. 예, 그렇게 그냥 너무 한쪽에 매몰돼가지고 얘만 죽여야 된다, 얘만 파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검사의 공익 의무에도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요 얘기도 해볼게요. 현재 이재명 대표가 지금 추가 기소도 됐고 일주일에 재판을 참여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아직까지 당무 복귀를 안 했거든요. 정상적인 당무 수행이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당 쪽 얘기는 정확히 모릅니다만 네. 원래 제가 알기로 수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 복귀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건강이 아직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당 쪽에서 무리하지 마시라고 해서 조금 더 미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조상우 변호사님? 아니 뭐 지금 옆에 김비서 변호사님도 공판에 참여하시니까 아시겠지만 그 이재명 대표님이 이제 뭐 의사 결정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을 정도로 어렵다는 건 아니고 그런 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 원래 장기간 단식을 하면 근육 손실이 발생한다고 그렇죠, 하는데 근육 손실 있죠. 이 다리 근육이 아직도 잘 안 붙으셔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지팡이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차라리 이제 완벽하게 몸이 좀 회복될 때까지 그러니까 몸조리에 더 신경 쓰시는 게 어떻겠냐는 그 의사 내부의 의사들의 의사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당쪽 관계자들의 건의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제 당무를 시작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당무 복귀는 조금 미룬다 하더라도 실제
그 내부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당내 혼란을 좀 부추기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뭐 체포동의안에 의원들이 가결표를 던졌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나무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네. 본인들이 그때 당론이 아니었고 소신 투표하라 그랬었으니까. 근데 그런 거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그거 이외에 나머지 지금 서로 민주당 내에서도 고발되고 진정 올라오고 그런 건들이 많이 있어요. 이 의원님의 행동은 해당 행위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조치를 취하고 해결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당내 내부에 그런 윤리 심사에 관한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그 절차대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당 대표께서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을 내는 건 저는 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 왜냐면 대표의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아니 왜냐면 어차피 네. 내부 절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당 대표께서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공식적인 메시지를 내신 게 뭐냐면 반성과 통합이에요. 뭐냐면 지금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심판은 그 여당에 대한 심판이긴 했지만 야당의 지지를 보냈다고 그리고 야당이 잘했다고 칭찬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부족했고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으로 인해서 정말 윤석열이라는 희대 어떻게 보면 독재 정치인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낮은 자세로 반성하고 그 다음에 지금 다 산적한 현안들이 있습니다. 이미 이른바 그러니까 1특검 4국조라고 대표되고 있는 그런 산적한 원내 현안들이 있는데 그 네. 원내 현안들은 다 하나하나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과 관련됐거나 굉장히 그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서 그런 정부의 희대의 게이트로 비화될 수 있는 중대범죄를 잘 조사하고 틀어막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일단은 당력을 집중하는 게 맞다. 그렇게 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국민의힘 상황도 좀 녹록하지는 않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필상 변호사 그리고 조상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